페르시아와의 전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를 향해서 이제 정복전쟁을 떠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정복전쟁의 일지별로 이제 한번 대강 한번 룰을 한번 가보고 실제로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실제 전투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원정을 떠나갔고요. 맨 처음에, 이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와 맞서는 건 다리우스 3세입니다. 다림질을 잘했나봐요. 다리우스 3세.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한테 거꾸로 다림질을 당합니다. 근데 이 다리우스 3세랑 여기서 딱 붙죠? 이게 이수스 전투입니다. 그 유명한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가 개박살이 납니다. 자, 다리우스 3세가 개박살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나이가 33살인데, 자,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시고, 위대한 영웅들이 33살에 많이 죽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네요. 자, 이제 일로 가면은, 요렇게 넘어가서 이제 여기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귀엽게 이렇게 와서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갖고는 사실 더 안 가도 되는데 여기 짜지 저렇게 싹 돌아가서 지금 파라오다 이러고서 선포하고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가면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로스라는 도시를 만드는데,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곳곳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알렉산드로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집트에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딱 돌아오는 사이에 이제 다리우스 3세가 한 번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페르시아에 있는 군대를 갖다 전부 다 끌어모아서 여기서 전투를 한 방 더 벌립니다. 알렉산더가 너무 기쁘죠. 왜? 일일이 다 안 돌아다녀도 되니까. 다 모아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볍게 박살나는 게 가우가멜라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스 전투에서 한 방,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제 완전 KO를 시켜버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음껏 이렇게 원정을 떠나가게 돼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 코끼리 부대와도 전쟁을 벌이고, 근데 뭐 이제 거기까지 이제 뭐 그 얘기야 뭐 하고서 세상에 접목하다가 이제 내부에서 이제 너무 전쟁의 염증을 느낀 세력들이 많아지니까 에이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돌아오다가 아마 말라리아에 걸려서 짧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제 알렉산더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무슨 전투? 이수스 전투가 돼야 되겠죠. 사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케어이 없는 거죠. 강화도 무슨 면이라 그랬죠? 선원면이 내가 군대를 3번이나 보냈는데 막아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강화도 애들이 서울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케어 어이없는 거죠. 케어 어이없어. 자, 전쟁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 다리우스 3세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 나오는 전투가 이제 이수스 전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수스나 뭐 상관없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전쟁 기록 보면 항상 뭐 페르시아 군대는 100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 읽어보면 100만 아닐 때가 없잖아요. 그죠? 예, 무조건 툭 하면 100만인데, 제가 그 삼국지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었나? 예? 삼국지에서 왜? 삼국지도 이것도 또 재밌는, 이것도 또 삼국지 때 또 말씀드려야 되나? 삼국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게, 이게 중국이 이 당시에 13개 주가 있는 겁니다. 13개 주가 있는 건데, 8개 주를 위나라가 먹었겠고, 그 다음에 4개 주든가, 이게 오나라가 먹고, 1개 주만 총나라가 먹은 겁니다. 원래 촉이 2개가 있었다가 하나를 뺏기죠. 하나가, 청나라 가진 게 뭐예요? 형주하고 익주잖아요. 삼국지 보신 분. 근데 형주가 관우가 뺏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쨌든 뭐 관우가 잘했든 못했든. 그래서 총나라가 익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게 주수로 따지면 이게 게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중국을 갖다 이렇게 그려보면, 전 지도를 너무 잘 그려요. 그죠? 익주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중국에 여기 있는 주들이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죠? 이 주들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더 비옥하죠. 삼국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당시에 무슨 숫자입니까? 쪽수죠. 지금처럼 핵무기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전쟁이란 건 쪽수 많은 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쪽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권투에서 체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헤비급하고 플라이급이 싸우는 거니까. 플라이급이 헤비급을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쪽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지 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이 쪽수가 중요한 겁니다. 쪽수가. 그래서 삼국지에서 이렇게 8개 주를 먹고 있는 거고 4개 주를 오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삼국이라고 그러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이 당시에 여러분 재밌는 게, 중국에서 우리 진시황 때가 되면 인구가 몇만 명 정도라고 봅니까? 진시황 때 인구는 한 4천만 명 됐습니다. 4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 당시 진시황 때 그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 인구 정도라고. 근데 삼국지대 되면요, 인구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다 전쟁으로 다. 전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 그래서 삼국지 전성기 때는 삼국이 점흥립할 무렵 되면 인구가 중국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로 보입니다. 다 죽어나가죠. 이 전쟁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가 되느냐?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총나라 익주 하나잖아요? 웃긴 건 나중에 골 때리는 거죠. 왜? 촉하고 위가 있는데 누가 쳐들어가요?
누가 제갈량이 쳐들어가잖아요. 사실 코미디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쳐들어가요. 맞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다는 무슨표를 던지면서 출사표를 던지면서 쳐들어가는데 웃긴 건 위가 촉 쳐들어가요? 방어만 해요? 방어만 하죠? 예, 방어만 하는 거예요. 제갈량 들어가서 못 이기고 계속 져갖고 패한 건 맞아. 제갈량 패한 거죠. 솔직히 못했으니까. 근데 사마씨들이 뭐라 합니까? 사마이가 방어만 하죠. 방어만. 왜 방어만 할까요? 시간은 누구 편이다? 위나라 편이거든요. 이게 삼국지를 잇는 진짜 힘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인구가 다 1000만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원래 익주가 있고 가운데 여기 주들이 있습니다. 원래 중국의 비옥한 땅은 다 어디입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래서 여기가 인구가 엄청 감소하죠. 그래서 삼국이 정립될 당시에 500만, 300만, 2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와 면적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만 인구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와 촉이 연합을 하면 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익주가 왜 인구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정리되셨죠? 여긴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예. 원래는 옛날 중국 인구가 5천만 명일 때도 익주는 200만 명이었던 거고 인구가 1000만 명 됐을 때도 인구가 200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초기 정립 때는 총나라가 그러니까 이 촉이 제일 아까운 게 형주를 잃은 거지. 형주하고 익주만 갖고 있으면 촉이 삼국의 하나의 정말 그 당당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진 거예요. 힘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주를 갖다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두 나라가 분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분열책이 성립하면서 무너지는 건데 어쨌든 단결하고 있었을 때는 못 쳐들어가죠. 그럼 위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시간만 끌면 되죠. 왜? 그러면 전쟁이 없어지면 한 세대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가 다시 비옥해지죠. 그럼 다시 인구수가 200대 4,800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다시 땅이 개간되면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한 세대만 흘러가면 제갈량은 알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촉의 공력으로는 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 자기 세대 때 위를 정벌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쳐들어가는 거고 출사표를 던지고 사마씨 애들은 방어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로 다 인구를 끌어올라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릅니까? 한 세대가 딱 지나잖아요. 30년이. 그 다음에는 위를 얘네가 못 막죠. 네. 이미 옥토가 비옥도가 이제 달라져 버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똑똑했었다면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오와 촉이 단결해서 적벽대전 이후에 위나라를 견제하고 위를 쳐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촉이 쳐들어갈 때도 오와 같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동호주역에서는 논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위와 맞설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생적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린 중국 남부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삼국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은 무슨 얘기가 나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네? 하여튼 이게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이때도 뭐 삼국지에 보면 인구가 1000만인데 맨날 적벽대제 보면 100만 대군 나오잖아요. 개구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 시대가 있는데 맨날 책 보면 뭐 다리우스 왕 쪽은 뭐 10만이다, 1000만, 100만 명이다, 뭐 200만 명이다 나오는데 뭐 그건 좀 구라 같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그건 좀 개구라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이모탈 부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모탈 부대는 뭐냐면 왕실 근위 부대인데 임모탈이 뜻이 뭐예요? 죽지 않는 불사의 건데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 영화 300 보시면 거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대가. 근데 가면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면 쓰고 나오는 게 싫어하거든요. 가면 쓰고 얘네들은 전쟁을 했어요. 가면 썼다. 왜 죽지 않느냐? 원리는 간단하죠. 이렇게 줄이 서 있어 갖고 맨 첫째 줄을 싸우다가 뒤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줄이나 둘째 줄이나 가면을 똑같이 쓰고 있어서 실제로 멀리서 봤을 때는 뭐예요? 계속 아무도 안 죽고 계속 가면 쓴 애들만 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모탈 부대입니다. 근데 다 죽어요. 예, 예. 그래봤자 보병입니다. 자, 어쨌든 전쟁 형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거는 뭐가 되느냐? 이제 똑같거든요. 이 전투의 영법은. 자, 어떻게 전투를 벌이는 거냐? 전투는 항상 이 쪽수도 중요하지만 일단 군대는 어쨌든 이 당시에는 누가 더 많았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까?
페르시아가 더 많았던 거는 여러분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도 여러분 이제 똑같이 사실 이수스 전투나 가우가멜라나 전투나 전쟁하는 건 여러분 똑같이 이루어져서 똑같이 게임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어떤 편제로 보시면 되느냐면요. 자, 저기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먼저 그리스가 있으면은 그리스는 어떻게 쓰느냐? 이 가우가멜라 전투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 군대고요.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앞에 다리우스 왕이 있고요. 자, 다리우스 왕이 있고 여기는 이제 자, 쭉 보시면은 요게 이제 페르시아의 기병 부대입니다. 기병은 항상 어디 쪽에 세웁니까? 당연히 양쪽에 세우겠죠. 양익진으로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경보병 부대가 있고, 여기는 전차 부대가 있고, 코끼리 부대. 그 다음에 코끼리 부대까지 있고, 여기 다리우스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전법적으로 아주 멋있는 전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마케도니아는 요 앞에가 이제 중갑 보병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알렉산더가 여기서 기병을 끌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전법이. 네. 오케이? 자, 이 전투를 보면요. 자, 일단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다리우스 군대는 페르시아 군대인데, 페르시아 군대는, 자,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 진영입니다. 아무래도 쪽다가리가 많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이제 다리우스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 앞에 전차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에는 없는 전차 부대가 있습니다. 옛날 이 전차 부대가 앞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여러분 보병들이 존재를 하고, 중갑 보병들이 있는 거죠. 경보병 중심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그 다음에 양쪽에는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기병대가 이제 페르시아 쪽수가 더 많죠. 11,000명 정도의 기병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딱 있으면은,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재밌는, 이 귀염둥이 똑똑한 게, 보병대를 갖다 2열로 세웁니다. 알렉산더는. 보병대가 한 열이 아니라 2열로 세웁니다. 이 2열로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페르시아는 무슨 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차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기도 보병대를 세웁니다. 양쪽에 보병대를 세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쟁이 서두르고 알렉산더는 재밌는 게 오른쪽에,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랑크스는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 세다? 오른쪽이 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뒤에 바로 강력한 팔랑크스 뒤에 알렉산더가 기병을 끌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법이 좀 특이한 거죠. 자, 1라운드 땡 올렸어요. 자, 다리우스가 호각을 딱 붑니다. 맨 처음에 뭐가 출동하겠습니까? 전차가 출동합니다. 단다라단단단단단다라단단단 쫙 들어가는 거죠, 전차가. 자, 팔랑크스를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전차도 막강하잖아요. 자, 근데 전차 부대가 들어오자마자 가볍게 괴멸됩니다. 어떻게 괴멸시켰겠어요? 이 이후로 다시는 서양 전쟁에서 전차가 사용되는 게 마지막 전투입니다. 전차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막 쳐들어오니까, 자, 전차의 치명적인 약점은 팔랑크스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차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쫙.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샥, 샥, 샥.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로 전차가 싹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옆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죠. 전차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보병대를 하나의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전차 부대가 이 앞에서 괴멸해 버립니다. 다리우스가 먼저 살짝 맛이 쭉 가죠. 그러나 워낙 쪽다가리 많으니까 다리우스가 휘바람을 다시 붑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본격적으로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부닥치는데 양쪽 기병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자, 양쪽 기병이 들어가니까 막아 세우는데, 자, 우리 무슨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는 기본적으로 망치와 모루 작전이죠. 그래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병들이, 자, 처음에 기병이 가고 뒤에는 보병이 쫓아서 조지고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병들이 오고 그 다음에 보병들이 여러분 조지고 있겠죠. 자, 근데 점점. 자, 근데 알렉산더 기병은 출동했어요? 출동하지 않았어요? 출동하지 않은 거죠. 그럼 전선은 누가 당연히 밀리겠습니까? 알렉산더 쪽이 점점 밀리는 거예요. 점점. 자, 점점 밀리는데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떠야 되는데, 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 자, 요 차이가 뭐가 되느냐. 그래서 요쪽이 완전히 밀리는 거예요. 요쪽이 완전히 밀려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붙어서 이쪽이 밀리니까 나머지 여기 있던 기병대들도 전부 다 여길 치러 가는 거죠. 자, 이거 딱 보여드리면 전법이 붙었는데 여기도 페르시아 진영이고 여기가 알렉산더 진영인데 여기 기병들이 와서 여길 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점점 이렇게 밀리죠. 그러니까 나머지 기병들이 전부 다 와서 밀어붙인 거예요. 여기를. 정리가 되시겠죠? 왜? 완전히 뚫어버리려고. 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벌어지죠. 왜? 여기 있는 기병들도 이렇게 돌아와 버렸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벌어진가? 틈새가 벌어진 거죠. 일로 알렉산더가 기병을 타고 진격을 합니다. 일제. 네. 틈을 버린 거죠.
그리고 다리우스 앞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단 한 방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여기서. 이해됐죠? 알렉산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다 밀릴 때를 기다렸다가 완전히 쭉 밀리는 순간 적들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 사이에 틈이 딱 벌어진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지키는 게 없잖아요. 여기 나왔으니까. 왜? 빨리 무너뜨리려고. 정리됐죠? 더 재밌는 건 이미 무너져갖고 다리우스의 군대의 기병대가 이 뒤로 돌아봤었어요. 근데 웃긴 건 알렉산더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죠. 캠프에. 오케이? 그래서 쭉 가지러 조지러 간 거야. 알렉산더 잡으러. 근데 없는 거지. 왜냐하면 다리우스처럼 뒤에 숨어있지 않고 알렉산더는 싸우고 있어. 여기 딱 숨어있으니까. 그럼 갔다가 어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야.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병들이. 그럼 모르겠다 해서 일로 다 조진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알렉산더가 가장 신임했던 장군이 바로 파르메니온이라는 장군입니다. 얘가 이쪽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영화 알렉산더 보시면 거의 다 뒤져갑니다. 이제 파르메니온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꼴깍꼴깍꼴깍 하는 거야. 이거 망가지면 뒤지는데 근데 알렉산더가 끝까지 버티라고 합니다.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야. 그때 요 기병이 요로 빠지는 걸 본 순간 알렉산더가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리우스 쪽으로.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개코 놀라는 거야. 왜? 갑자기 알렉산더가 딱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벌어지죠. 왜? 이 뒤에 코끼리 부대 열나 많았어요. 매 오케이? 코끼리 부대하고 여기 나머지 중갑보병들하고 전부 다 여기 배치되어 있었는데 다리우스가 알렉산더 보자 튑니다. 사실은 전열을 정비해서 싸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우스가 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재밌어요. 왜? 그럼 알렉산더는 다리우스가 튀는 걸 보니까 바로 더 쫓아가고 싶죠. 근데 미쳐버리는 게 옵니다. 왜? 페르메니온의 아들이 오는 거죠, 알렉산더한테. 왜?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다리우스가 도망간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 있는 애들은 아니까. 얘네들은 맛이 쭉 간 거야. 알렉스가 치고 들어가는 걸 봤잖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데 여기 페르메니온이 전멸되게 생겼거든요. 페르메니온 아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근데 사실 또 더 재밌는 게, 하여튼 이 아들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술 먹고, 그냥 말 참 기분 나쁘게 한다. 그래서 찔러 죽입니다. 굉장히 또 슬픈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 치니까 알렉산더가 돌아와서 이 후방을 다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메니온을 구하고 이 부대들을 다 조집니다. 그럼 이제 다리우스하고 나머지 부대가 후퇴하고 있었겠죠. 그걸 전부 다 이제 쫓아가서 괴멸전을 벌인 게 가오가벨라 전투. 대단히 재밌죠. 이게 똑같이 이수스 전투도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게 똑같은 전법이었어요. 똑같이. 근데 똑같이 당합니다. 다리우스가. 그러면서 역사에서 페르시아가 사라지고 이란이죠. 이란이 사라지고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사건이 바로 가오가벨라 전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재밌는 로마의 포에니 전쟁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